인간과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 바로 물질이다. 일상 속에 가득한 수많은 물질들. 우리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문명을 이룬 물질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 분해가 안 된다는 게 너무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만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생존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물질을 찾아 나선 과학의 여정. 우리는 자연과 인간, 물질이 어우러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인류의 역사를 물질을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지금은 단연 플라스틱 시대일 것이다. 20세기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현대 문명을 이끌어온 플라스틱. 우린 플라스틱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되게 엄청나게 긴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 자를 수가 있고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가 있죠. 플라스틱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나왔다. 거푸집에 부어 만들다, 조형하다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을 가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다. 플라스틱의 주재료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에서 뽑은 원료로 만든 고분자 화합물인데, 고분자는 거대한 분자다. 물 분자는 원자 3개, 설탕 분자는 원자 45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분자는 수천 수만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탄소에 기반한 분자들을 사슬처럼 길게 이어 만드는데 이 과정을 중합이라고 말한다. 플라스틱의 화학적 명칭은 폴리머, 고분자 중합체다. 그러니까 되게 다른 분자들은 분자량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뭘 활용하기 참 어려운데 이건 덩어리가 크니까 이걸로 소쿠리도 만들고 아니면 뭐 자동차 껍데기도 만들고 인공위성의 그 중요한 내부 장비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공장.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있다. 플라스틱의 원료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물질이다. 이거는 김치통을 만든 재료로 PP이고요. 칼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안료를 섞고 있습니다. 이것도 PP가 들어간 그 안료입니다. 제품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원료를 섞은 다음 높은 압력과 열을 가한다. 고온 고압을 받은 플라스틱 원료는 마치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일정한 틀 속으로 녹아 들어가 똑같은 물건들로 다시 태어난다. 플라스틱이라는 고분자 물질 덕분에 우린 다양한 용도의 수많은 물건들을 쉽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50년 전에 참으로 그 시골에서 서울로 그 직장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옆 공장에서 뭐가 따끄닥 하고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건 뭐 노란 바가지, 응? 이건 진짜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 그 박바가지나 아니면은 이런 옹기그릇 이런 걸 사당하다가 그 가볍고 단단하고 정말로 이건 획기적인 제품이다. 혜성처럼 등장한 플라스틱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자연의 물질로 만들던 생활용품들이 단숨에 플라스틱으로 대체됐다. 플라스틱은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플라스틱이 목재, 철재를 대체해줬다. 이거는 그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을 했어요. 단단했거든요. 유리는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품을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쌌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맨날 소쿠리 짜야 했습니다. 지금 누가 소쿠리를 짭니까? 그냥 시장에 가면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을 절약하게 해줬죠. 그때 플라스틱을 만들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당구였습니다. 1863년 미국의 한 신문에 당구공을 만들 새로운 물질을 가져오면 거액의 상금을 준다는 광고가 실렸다. 당시 당구공의 재료로 주로 쓰인 것은 코끼리의 상아로 당구공 때문에 매년 10,000마리의 코끼리가 희생되고 있었다고 한다. 상금을 노리고 신물질 개발에 뛰어든 발명가들 중에 존 하이앗이란 사람이 있었다. 연구에 열심이던 그는 어느 날 날카로운 종이에 손을 베이는데 황급히 치료하려다가 선반에 둔 약병을 그만 쏟고 만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엄청난 발견을 한다. 쏟아진 약이 단단한 판처럼 굳어 있었던 것이다. 우연한 실수로 상아를 대신할 신물질을 찾은 존 하이앗. 그는 나이트로셀룰로스에 장내가 섞여 만들어진 신물질에 셀룰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셀룰로이드는 평소엔 단단하지만 열을 가하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물질이었다. 당구공에서부터 피아노 건반, 주사위, 영화 필름, 안경테 등으로 사용된 셀룰로이드는 인류에게 플라스틱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밀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섞어 중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생기고 그 화합물을 가늘고 길게 늘리면 실과 같은 합성 섬유가 된다. 합성 섬유도 일종의 플라스틱인 셈이다.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은 석탄과 공기와 물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다. 거미줄보다 가늘고 비단보다 아름답고 강철보다 강한 섬유로 1940년 처음 일반인들에게 소개됐다. 비단에 버금가는 품질로 널리 알려진 인공섬유 나일론은 특히 여성용 스타킹의 재료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발매 당일에만 400만 개가 팔릴 정도였다. 그런데 스타킹보다 먼저 공개된 나일론 상품이 있다. 1938년 등장한 나일론 칫솔모 칫솔이다. 나일론 이전 칫솔모의 재료는 돼지털이었다. 가격이 비싸 한 가족이 칫솔 하나를 돌려쓰곤 했는데 나일론의 등장으로 1인 1 칫솔 시대가 열렸다. 덕분에 우리는 더 건강해졌고 돼지들의 희생도 조금은 줄었을 것이다. 지금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은 인류의 생활 양식을 바꾼 기념비적인 고분자 물질 중 하나다. 인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없어진다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옷과 안경과 시계와 의복과 휴대폰에 만약에 무게를 재본다면 70% 이상이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학 소재 중에 고분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플라스틱이 아닌 물건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런데 플라스틱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원료에 열을 가해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제품이 완성된 후 다시 열을 가했을 때 녹으면 열가소성 수지, 녹지 않으면 열경화성 수지라고 부른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E, PP 등의 약어로 표기되는 플라스틱은 대다수가 열가소성 수지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본 물질인 에틸렌을 긴 사슬로 연결해 만든 폴리에틸렌은 1933년 영국에서 처음 개발됐다. 화학 구조가 간단해 활용이 쉽다. 폴리에틸렌은 밀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부드러운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과자 봉지, 포장지, 비닐하우스용 필름 등에 쓰이고, 충격과 열에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물통, 화장품, 세제 등의 포장 용기에 사용된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PP로 표기되는 폴리프로필렌은 3개의 탄소를 가진 프로필렌을 연결해 만든 플라스틱이다. 표면 강도가 높고 화학약품에도 강한 성질이 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열에도 강해 주방용품이나 냉장고, 주사기, 끈, 자동차 내외 장재 등에 널리 사용된다. 폴리스타이렌은 맛과 냄새, 독성이 없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다. 1930년 독일에서 개발됐다. 일상용품 중에 프라모델 장난감, CD 케이스, 요구르트병 등이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들어진다. 폴리스타이렌에 공기를 넣어 부풀려 만든 것이 스티로폼으로 잘 알려진 발포 폴리스타이렌이다. 일회용 식품 용기, 단열재로 많이 사용된다. 페트병의 페트로 익숙한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다. 1941년 영국에서 처음 합성됐다. 투명하면서도 가볍고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잘 차단해 음료를 담는 용기로 많이 사용된다. 질기고 열에도 강해 섬유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조그만한 분자들 여러 개가 쭉 연결된 거다. 근데 어떤 조그만한 분자들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비닐봉지 같은 성질을 갖기도 하고, 단단한 여행 가방 같은 성질을 갖기도 하고, 또는 스티로폼 같은 성질을 갖게 되기도 하고. 9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들이 운하와 수로로 연결된 도시 암스테르담. 관광객들로 가득한 수많은 유람선들 사이로 작은 배 한 척이 눈에 띈다. 물속에 버려진 쓰레기도 건지고 관광도 즐기는 쓰레기 낚시 유람선이다. 8년 전에 시작된 쓰레기 낚시 관광은 네덜란드의 한 친환경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도 알리고 문제 해결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서다. 수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가 보이면 뜰채로 건져 올린다. 의미 있고 이색적인 체험으로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다. Dass ich froh bin, dass wir die Tour gemacht haben und nicht eine andere, wo wir einfach nur Sightseeing machen, sondern direkt was tun. Und das vermittelt einem schon riesig viel. Ja. There's a bottle there. 강에 버려진 쓰레기 중 제일 많은 것은 플라스틱 제품들이다. 특히 일회용 쇼핑백이나 포장용 제품들이 많다. 지난 한 해 동안만 46,000여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건져냈다.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The rivers and streams like this, it breaks down over hundreds of years and then makes microplastics. There's lots of things that because it just doesn't go away, it's a problem for forever unless you deal with it.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에서 단 2시간 만에 세 자루나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건져냈다. Especially the single-use plastics, they are an enormous problem. Try to reduce that as much as possible. And if you use plastic, dispose of it properly.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Dispose of it properly, that it doesn't get into the environment. Too many animals die.
급격하게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문제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잘 썩지 않은 플라스틱의 성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하나당 보통 화학 결합이 몇만 개 이상이거든요. 그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그 하나의 고분자당. 근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효소를 가진 생물체가 그닥 없어요. 소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만큼 소비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될 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필요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버려서 다른 생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쓴 거는 책임지고 뒤처리까지 우리가 한다. 이런 확실한 인식이 그 미래의 그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세계 화학 산업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바스프사. 150여 년의 세월 동안 인류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해온 이곳에서 화학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역사적인 기념물을 만났다. Yeah, it's a symbol of BASF history to remember why ammonia was so important to us and also to the world, because through the ammonia synthesis production we could actually feed the world, because we then could produce fertilizers. 바스프사는 20세기 초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해 농작물에 필요한 비료를 전 세계에 공급했다. 그 비료 덕분에 지금의 76억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지구에. 바스프사는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온 회사다. 염료의 개발에서 시작해 플라스틱 시대를 이끈 중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세계 화학 산업에 큰 기여를 해왔다. One plastic most people might know is styropor, foamed polystyrene, which was the classic of insulating materials. 그동안 화학 산업은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물질들을 만들어 왔다. 최근 세계 화학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물질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런 노력의 성과 중 하나다. In der Entsorgungsphase später wird der positive Beitrag vom Kunststoff, dass es eben sehr langlebig ist, häufig dadurch ins Negative verkehrt, wenn der Kunststoff dann in der Umwelt landet bzw. im Meer. Das darf nicht passieren. Wir wissen, dass das leider nicht überall in der Welt heute 100% gegeben ist, so wie jetzt in Europa oder vielleicht auch wie in Südkorea, dass der Abfall alles gesammelt wird. So. Und deshalb müssen wir auch entlang der gesamten Wertschöpfungskette unserer Verantwortung bewusst werden. 바스프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자연에 기반한 원료들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Compost means that you collect all of your bio waste. For example, here you can see this is a demonstration that you have different vegetables or different meat, that is the waste. 퇴비를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쓰레기를 재활용한 물질일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친환경적인 물질이다. Point is that you always bring it back to the environment, yeah, and you basically don't create any waste because you continue to use renewable materials. 바이오 플라스틱을 미생물들이 잘 분해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잘 썩지 않는 농업용 플라스틱 비닐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면 토양과 환경의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We know that in the soil, microorganisms they can produce enzyme, and then the enzyme can cut the big polymer into small pieces, and microbes utilize the small pieces
For one part, they can use to produce energy. The other part, they use to synthesize their own biomass.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여러 토양에서 수집한 600여 개의 미생물을 연구해 가장 효과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찾고 있다. 플라스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Chemistry, together also with biology, microbiology, can help us having much better materials and help us solving some of the issues and challenges that we have in humanity at the moment.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의 황성현 박사는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인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물질이다.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사용 후 6개월 정도 땅에 묻어 있으면은 전부 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한 것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달리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이다. 황성현 박사팀은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비닐봉지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생분해성 비닐봉지는 잘 찢어지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흔히 일회용 포장재로 쓸 수 있는 이런 비닐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비교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도 비교 테스트 결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가장 질기고 강했다. 질긴 합성 섬유로 손꼽히는 나일론과 맞먹을 정도의 강도였다. 기존에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해서 그 밑에다가 무거운 거를 넣을 때는 아래를 잡아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갈 수 있게끔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쓰기 때문에 이왕 쓰는 거 조금 더 강하고 질기게 쓰자라는 차원에서 기능성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생분해성 비닐봉지와 한국화학연구원의 생분해성 비닐봉지에 20kg의 무게추를 넣고 들어보았다. 황 박사팀은 기존 생분해성 비닐봉지에 잘 찢어지는 약점을 성공적으로 개선했다. 일반 플라스틱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태풍이 왔을 때 농어촌의 비닐하우스들이 쉽게 파손되는 문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비닐하우스에 적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끄떡없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옥수수, 나무, 그리고 개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 등을 이용해 만든다. 그중 높은 강도와 관련된 물질이 키틴과 셀룰로스 나노 결정이다. 진흙집을 지을 때도 일반 진흙만 쌓아서 올리면은 강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안에 볏짚 같은 걸 넣고 보강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넣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플라스틱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나노화된 셀룰로스를 집어넣어서 그 보강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거고요. 그런데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자연 속에서 정말 잘 분해될 수 있을까? 석유를 원료로 한 일반 플라스틱 비닐과 한국화학연구원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을 흙 속에 묻어놓고 분해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4개월) 후
황성현 박사팀을 다시 찾았다. 지난 4개월 전에 저희가 필름을 이 토양에다가 묻어놓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분해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필름은 일반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분해가 거의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히고 완전히 분해가 되려면은 최대 500년까지 그 이상도 걸린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분해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은 어떨까? 4개월 사이에 절반 이상이 분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계 플라스틱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다. 높은 강도와 분해력을 함께 가진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다. 석유의 플라스틱은 분해하는 기간이 1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립을 시켰었을 때 1년 안에 분해가 된다면 지금의 많은 양을 생산하는 석유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특별한 방법으로 얻을 수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 다양한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생물이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엔 플라스틱도 있다. 둘 다 이제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의 발효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미생물인 대장균이 과학의 힘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능력을 얻은 것이다. 사실 대장균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능력도 없는데 저희가 플라스틱을 만들도록 유전자를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균주가 됐고 미생물의 생명 활동을 이용해 원하는 물질을 얻는 것을 대사공학이라고 한다. 연구팀은 대사공학을 통해 유전자가 변형된 대장균의 세포 속에서 자연엔 존재하지 않은 플라스틱과 유사한 물질들을 만들어 학계에 보고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오묘한 것이 이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탄소원을 남들 먹기 전에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안한 것이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저장해 놓는 그런 형태로 시작돼서 만들어진 게 그 미생물 플라스틱이고요. 어떤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대사활동이다. 그리고 대사활동 등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화학 반응이다. 생명공학이 화학과 연결되고 연구팀은 새로운 물질을 얻었다. 지금 이게 세포를 말린 덩어리들인데 셀 한 마리 한 마리당 거의 자기 몸이 이만하면 90% 자기 몸 90% 넘는 부피까지도 이제 이런 고분자들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균주들도 있어요. 미생물이 만들어낸 고분자 물질은 실제 플라스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그 미생물 플라스틱을 우리가 생산을 해갖고 물성을 보니까 실제로 폴리프로필렌과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계에 많이. 그뿐만이 아니고 폴리에틸렌과 비슷한 물성을 주는 거라든가 심지어는 인공 고무와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대사공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개발했고요. 마치 석유화학 공장에서 수많은 플라스틱 물질들이 생산되는 것처럼 미생물 한 마리 한 마리가 화학 공장이 되어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명체가 만든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인 물질로 일회용품이나 의료용품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미생물이 만드는 플라스틱은 만약 플라스틱 자체로 만들게 되면 대부분이 생분해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우리 몸하고 생체 적합성이 있습니다. 즉 무독성이라는 거죠. 분해가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 고분자로 만든 것이 우리 사람한테는 당연히 훨씬 더 친화적이고요. 그다음에 생분해성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때는 환경에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주는 거죠. 전국토의 3분의 2가 광활한 숲으로 이루어진 북유럽 최대 목재 산업 강국 핀란드. 문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물질을 찾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물질을 개발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 Yes, yes. Well, I mean, this is like a packaging material, so you could use it for packaging like dry materials like nuts or cereals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is type of packaging, this stand-up pouch is very popular because it can stand on its own. So that's why it was generated. When you start to increase the 캉가스 박사팀은 특히 핀란드의 풍부한 자원인 나무에서 유래한 물질을 연구 중인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나노셀룰로스다. Joo, nanoselluloosan mahdollisuudet esimerkiksi, jos puhutaan vaikka niin kuin fossiilipohjaisista raaka-aineista, vaikka pakkauksiin, muovit esimerkiksi, nanoselluloosilla on mahdollisuuksia niin kuin muovin korvaamiseen.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는 포장재라고 한다. 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해 포장재를 만들면 튼튼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noselluloosahan sillä on suuri spesifinen pinta-ala, joka tarkoittaa sitä, että sitä voidaan kemiallisesti helposti käsitellä. Se on niin kuin, periaatteessa hyvin vahva materiaali. Sitä käyttämällä voidaan vahvistaa tämmöisiä tai vähentää tuotteiden painoa. 나노셀룰로스의 또 다른 장점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나노셀룰로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재료 중 하나인 나무를 이루는 물질에서 얻는데 바로 셀룰로스라는 물질이다. 예를 들면 나무의 물관 부위는 가느다란 섬유가 포함된 얇은 벽들이 겹쳐져 있는 구조인데 그 벽의 섬유 조직이 바로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다. 셀룰로스는 포도당 분자들이 길게 연결된 고분자 물질이다. 수천에서 수만 개의 수소와 산소 원자가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 강하고 질긴 성질을 가진다. 나무가 곧게 설 수 있는 것도 셀룰로스 덕분이다. 우리나라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나노셀룰로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나노셀룰로스를 만드는 원료인 셀룰로스 파우더인데요. 이곳에선 셀룰로스 가루를 이용해 나노셀룰로스를 직접 생산한다. 우선 섬유질이 많이 응집돼 있는 셀룰로스 가루를 물에 잘 풀어주고 물에 희석된 셀룰로스 가루를 기계에 넣어 잘게 자른다. 높은 압력을 이용해 더욱 미세한 크기로 잘라낸다. 나노셀룰로스에서 나노는 10억분의 1m 크기를 뜻한다. 이제 제조된 나노셀룰로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셀룰로스가 물속에서 굉장히 나노화가 되고 입자가 고르게 분산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게 걸쭉한 형태의 어떤 액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셀룰로스가 나노 크기가 되면 기계적 성질이 더 좋아지고 생체 조직과도 잘 맞게 된다. 나무가 준 이 작은 물질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해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할 수 있는 분리막을 만들었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발열이나 폭발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고 한다.
목재로부터 추출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주로 종이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나노화 됐을 때는 전기, 의공학, 그리고 보강도 플라스틱, 촉매 등 광범위하게 이제 응용 분야가 확대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팀은 나노셀룰로스를 의료용 소재로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젤 형태의 나노셀룰로스를 개발했다. 마리오 교수 연구팀은 이 젤을 이용해 상처 치료용 패치를 만들었는데 나노셀룰로스가 사용된 패치는 사람의 피부와 반응해 상처를 더 빠르게 치유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다. 나노셀룰로스가 인체 조직과 잘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Nanoselluloosa ei ole myrkyllinen. Se soveltuu hyvin yhteensopivaksi käytettäväksi niin kuin biolääketieteessä. Ja nanoselluloosa on helppo käsitellä. Se säilyy huoneen lämpötilassa, ei mene huonoksi, on antibakteerinen ja sitä voidaan muokata hyvin monella tavalla ihmiskehon sopivaksi. 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한 의료용 소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이다. 국내 연구팀은 지혈제에 주목했다. 지혈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환자의 빠른 회복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혈액의 손실을 줄이고 2차 감염과 합병증을 막는 데 중요한 지혈제 나노셀룰로스를 적용시켰다. 나노셀룰로스는 의료용 소재로 사용하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It's really biocompatible, which improve the biocompatibility and as well as it provides the mechanical stability. 나노셀룰로스에 혈액응고에 관련된 화학 물질들을 섞어 영하 80도의 온도에서 건조시키면 나노셀룰로스 기반의 지혈제가 만들어진다. 이게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콜라겐 기반의 지혈제고요. 이건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나노셀룰로스 기반의 지혈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나노셀룰로스 기반의 지혈제는 폴리머 형태로 된 미세 기본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혈액 흡수성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지혈제는 피를 흡수하고 응고시키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지혈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봤다. 나노셀룰로스를 사용한 지혈제가 경과 시간당 흡수량이 훨씬 더 높았다. 실제 개발된 지혈제는 일반 지혈제보다 1분가량 지혈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셀룰로스가 가지는 그 미세 기본 구조 때문에 혈액이 그 안에서 응집이 되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지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속 흔한 물질에서 탄생한 나노셀룰로스가 세상을 바꾸려 한다. 여태까지는 새로운 걸 찾아내는 쪽이 화학이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보다는요, 있는 거에서 조금씩 이제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물질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 있다. 꿈의 물질로 불리는 그래핀이다. 연필심이 흑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탄소로만 된 물질이 그래핀입니다.
연필심의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다. 그 탄소 구조의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첨단 장비인 전자현미경은 원자들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다. 원자 하나의 두께를 가진 그래핀은 어떤 모습일까? 배율이 높아지면서 오로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그래핀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물질을 일단 규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라는 것입니다. 구조가 어떠한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물질의 특성, 즉 물성이 정해집니다. 똑같이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와 흑연. 하지만 그 성질은 전혀 다르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4개가 결합한 3차원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흑연은 탄소 원자 3개가 여러 층의 평면 구조로 결합돼 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강하지만 흑연은 무르고 약한 이유다. 다이아몬드와 달리 흑연에 전기가 통하는 것도 바로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흑연의 한 층인 그래핀. 그래핀의 성질도 구조와 관련돼 있다.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가 상당히 안정해서 기계적 특성이 강철보다도 수십 배 좋고, 또 전도조도 가장 좋은 게 그 중에 하나 구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구리보다도 또 수십 배 전도도가 좋고, 보통 또 그러한 물질들은 잘 깨지고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핀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래핀이 가진 놀라운 특성은 세상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선망의 물질이 되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이 그래핀 한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 안 되다가 영국 과학자 2명이 처음 그래핀을 분리하게 되면서, 그래핀의 존재와 특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2명의 연구자 덕분이다. 안드레 가임 교수는 쉽고 기발한 방법으로 최초로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해냈다. 그는 흔히 쓰는 연필과 투명 테이프를 이용했다. 우선 연필로 흑연 가루를 만들고 그 흑연 가루를 테이프에 붙였다 떼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흑연의 한 원자층을 실리콘 매트에 정착시켰다. 드디어 그래핀의 실체가 드러났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제가 이제 화학자로서 그거를 보고, 그래핀이 저렇게 좋은 특성이 있으면 얘를 좀 크게 만들고. 그래핀을 크게 만들기 위해 홍병희 교수팀은 화학 기술을 활용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메탄을 금속인 구리에 반응시켜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화학에 기반한 독자적인 기술이었다. 기존의 것들은 사실은 이 정도 크기밖에 합성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길게 넓게 이렇게 대량을 합성할 수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처음 세상에 소개한 홍병희 교수의 논문은 꿈의 물질로 불리던 그래핀의 실용성과 응용 가능성을 넓히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논문은 2009년 이후 발표된 화학 분야의 논문 중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다. 기분은 좋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연구원들과 함께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은 실용적인 기초과학이다.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접는 디스플레이 혹은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핀이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이고요. 완전히 종이를 접듯이 접어도 절대로 깨지지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을 활용한 스피커, 열 전도성과 투명성을 이용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열선 없이 성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동차용 유리, 또 강철보다 강한 방탄물질로 활용되는 등 그래핀의 응용성은 높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핀은 안전한 물질일까? 독성이라던가 환경적 유해성은 아직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나노 물질의 독성이 좀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무기물이고요. 그래핀은 구조적으로 또 그것의 성분이 주로 유기물질인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핀과 관련된 바이오 물질을 통해 새로운 응용 분야가 열렸다. 질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뇌 질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물질이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파킨슨병이나 또는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원인 단백질들을 풀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했습니다. 바이오 그래핀이 뇌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물질의 특성을 밝히고 물질의 가치를 더해주는 과학인 화학. 앞으로 화학은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까? 화학의 추세 중에 하나가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다루는 쪽으로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여러 가지 소재들, 그런 것들을 잘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설계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화학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화학은 기본적으로 소비 중심이었어요.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많이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것들. 소비자들한테 화학 지식은 알면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식이다. 현재 저희 화학 연구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인류의 건강, 그리고 사회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인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만든 산물은 과학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